자, 여러분, 우리 강선 교수, 랜드프로 강선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8번에 보시면 오래된 주택과 양도 단계, 우리 부동산 양도 단계 세금 절세 전략에서 8번 오래된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러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뿐만 아니라 뭐 토지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2억 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토지든 뭐 상가든 주택이든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자 2억 원에 산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근데 요게 만약에 한 5억 정도로 지금 가격이 확 뛰었어요. 자, 그럴 때는 가격이 뛰었을 때는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자, 그 자신의 배우자에게 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다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특히 이제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 자 갑이라는 사람이 2억에 샀는데 그럴 때는 가격이 한 뭐 5억 정도 뛰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럴 때는 5억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요. 자, 증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가 내는 10년 내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에 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세가 이제 부과되지 않겠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만약에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입니다. 증여자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을인데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만약에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만약에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하면 자 만약에 7억에 팔았다고 쳐요. 자 7억에 팔았다고 쳐. 그러면 자 요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6억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6억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여기 6억입니다. 근데 취득 가격은 5년 내에 만약에 팔게 되면 취득 가격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됩니까? 4억이 됩니다. 양도 차익.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걸 반드시 배우자의 기준서부터 증여받은 다음에는 몇 년 후에 팔아야 되냐면 5년이 지나서 팔면 자, 5년이 지나서 팔면 요게 자, 취득 가격을 5억으로 하고 양도 가격을 6억으로 하니까 양도 차익을 1억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간명의로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돼요? 4억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로부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가지고 5년 내 양도를 하면 취득 가격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양도 차익 계산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가격이 뛰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면서 몇 년이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이 지나서 팔아야지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신혼부부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5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할게요. 근데 5억짜리 주택을 단순히 증여하게 되면 자 증여자입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해요. 5억짜리 주택을 바로 그냥 자 증여하게 되면 5억에 대한 우리가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대출을 끼고요. 대출을 끼고 3억에 만약에 차입금이 있다고 쳐요.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자, 대출을 끼고 집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5억짜리 주택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자 전세 끼고 집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자 대출 받아서 대출 끼고 집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하면서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 자 증여자는 요 채무 인수액 3억 부분에 대해서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고급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워야 될 얘기입니다. 하여튼 부담을 있는 이런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야 5억짜리 주택을 너한테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주택에는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니면 3억 원의 대출이 끼어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증여자는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고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단순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요 3억 부분의 채무인수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문제는 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 3억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고 그랬고요. 수증자 입장에서는 요 5억 전체 증여로 취득했죠. 취득세 부과될 때 다만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취득세가고요. 취득세가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한 그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유상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요 2억 부분, 나머지 채무 인수액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를 계산할 때 요것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요게 농지 같으면 일반적으로 요게 3%가 되겠고요. 농지, 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이외 부동산의 경우는 4%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물론 이제 취득 가격에 따라서 이게 1%, 2%, 3% 이제 적용됩니다. 취득한 가격이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어떻간에 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 같은 개인이 증여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3.5%의 취득세 세율로 이렇게 계산되고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억에 대한 나눠서 이렇게 요 채무인수액 2의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3.5%가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 적용되고 있고, 요 3억 부분 전세 금에 대한 부분, 대출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취득세,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과되겠지만, 세금은 단순 증여했을 때 5억짜리 주택을 그냥 사줬을 때는 5억 전체에 대한 증여세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계산하고 이렇게 됐을 때 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증여해서 5억 전체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계산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절세 사례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은 제가 빔 프로젝트로 나중에 우리가 실무세법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만약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대학생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인 자녀가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알바 뛰어가지고 3억은 갚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식계증밀속간에는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해도 요거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원래 증여세가 부과돼요. 배우자 식계증밀속간에 부담부 증여하면. 근데 다만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서류가 존재할 때는, 그럴 때는 부담부 증여, 배우자 식임수권의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무인수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나머지 부분 증여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무인수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 자녀라든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이렇게 당연히 하면은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근데 직장 다니는 신혼부부, 직장 다니고 집을 요거 채무를 인수해서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자녀한테 당연히 부담부 증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에 보면 취득가격이 낮으면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을 환산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거래가격으로 계산해요. 실지 양도한 가격, 요거는 파는. 그다음에 실지 취득한 가격으로 하는데 1990년대
제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때 나한테 판 사람은 1990년대 중반에 나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어가지고 기준시가로 나한테 양도세 그 사람은 신고했고 또 나도 취득세도 시가 순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자, 지금은 실거래가로 하게 돼 있지만 자, 그런 바람에 나는 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아니면 계약서가 있는데도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있는데도 잃어버렸다고 할게요. 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취득 가격을 환산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도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그 실무 사례 같으면 제가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 하나하나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 지금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계산 사례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번 봅니다. 양도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 취득한 가격은 만약에 이 정도 가격대였다고 쳐요. 근데 환산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하여튼 그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시가 가지고 기준시가를 가지고 환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환산 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준시가라는 것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뛰었어요. 자, 지금 많이 취득한 가격은 낮고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 환산 가격, 기준시가가 실제 취득한 가격, 실제 그 시세를 부동산 시세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환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우리가 실제 취득한 가격과 양도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환산 가격으로 하면 환산 가격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도 차익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세를 원래 이만큼 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요만큼으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양도 차익이 줄어든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환산 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직금은 근데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직금은 여러분들이 실제 취득한 가격 등이 거래한 가격이 다 부동산 우리가 국세 전산망 사이트에 입력이 되고 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전산화되기 전에 예전에 취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가격이 낮으면 환산 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읽어보시고요. 11번에 보면 오피스텔은 박쥐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죠. 자, 그래서 업무용 시설로 분양받았다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으로 수입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는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거용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가령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득되면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거용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오피스텔을 또 처분해서 업무용 시설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이 있는데 자,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 요거 1세대 2주택자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다음에 자, 파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2년 이상 보유한 비삼용 토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2015년에 양도하는 경우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2014년 정기국회 때 자, 비삼용 토지에 대한 요거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법령 규정하는 비삼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득세 6에서 38%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 세율 적용해요. 자, 그러니까 10%를 가산하니까 과세표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인데 16%가 되고 자,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과세표준이 그러면 자, 38%인데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말까지 양도하면 유리합니다. 근데 요 규정은 물론 요 규정은 자, 올해 2014년 정기국회 때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2014년 정기국회 때 정부 입법에서는 정부가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요 비사무토지한 요 10% 요거 더 과세하는 거 있죠? 중과세하는 거. 요것을 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요것도 아예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자, 정부안이 나왔어요. 물론 근데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0% 가산한 세율을 현재까지는 적용받고요. 또 근데 비사무토지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통제도 현재까지는 2014년 현재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부 입법안에서는 2015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비사무토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세 정책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법령에 의하면 요 정기국회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간에 현재까지는 만약에 비사무토지 팔으려고 갖고 계신 분이면 팔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단 파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사무토지에 자 10%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38% 자 비사무토지에 양도할 때 6에서 38% 이 기본세율 적용되는 것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요 규정 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의하면. 자, 그리고 현재 비사무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자, 정부 법안에서는 자, 입법 예고안에서는 장기 특별공제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요 10% 요걸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토지든 비사무토지든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정기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비사무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적용하려고 2014년도에도 법안이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다가 결국 국회 마지막에 13년도 마지막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4년인데 장기 보유특별공제 비사무토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의하면 장기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비사무토지. 그래서 그리고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양도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 겸용주택의 과세 판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겸용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다시피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는데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됩니다. 근데 상가로 보면 과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자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주택 면적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으면 넓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무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에 여러분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과표가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가를 취득했는데 이번에 팔면서 상가가 자 옛날에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취득한 가격보다 낮게 이번에 팔게 돼요. 그럴 때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은 통산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걸 또 파는 것이 더 절세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15번에 양도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거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장기 보유공제는 3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공제는 3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년 5개월을 보유했어요. 그럴 바에는 5개월 좀 더 급히 지금 뭐 급한 거 아니라 그러면 자 5개월을 더 보유해서 3년을 보유한 다음에 장기 보유공제를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공제는 3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이중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면서
이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만약에 위자료를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자들이 주로 여자한테 위자료를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죠, 남자보다.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자,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남편은 당연히 뭐 취득세가 이제 당연히 부과되겠고요. 자, 그럴 때 위자료를 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것으로 위자료를 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줄 때는 물론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겠죠. 1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근데 비과세 안 되는 주택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자료를 주게 되면 양도세에 부과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세 대상 물건을 주면 안 돼요. 다만 근데 면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재산분할,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준다 할지라도 자, 이거로 하지 말고 취득 원인을 뭐로 하느냐면 자,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자, 원래 여자들은요 자기 몫으로 원래 자기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여러분들 자, 주부분들 자, 집에 소뚜껑 운전만 했어도 40% 정도는 우리가 자, 판례에서 인정받아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내 몫의 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이 되게 되면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데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의 경우에는 자, 요거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또 공짜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간 거기 때문에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이때는 우리가 취득세만 내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만 부과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를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반드시 뭐로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거기 보시면 평소 전문가의 상담을 적고 활용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부동산을 팔거나 그럴 때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항상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국번 없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속 전화 걸면 통화 중이고 대부분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자,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나 이렇게 또 우리가 국세청에 전화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세무 전문가의 또는 이렇게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볼 때는 항상 3명 정도, 3곳의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3명의 전문가, 요 사안에 대해서 3명의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또 내가 의뢰를 할 때 비용도 역시 또 3명이 다 부르는 값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항상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3명 이상의 전문가의 자, 우리가 그 견해를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절세 전략인데 자, 1번에 보면 뭐 간단하게 시간이 좀 돼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폐 없이 부가세 신고 기한이 개정됐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또 상가를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내셔야죠.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 부가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나 또 지방교육세 같은 거 다 포함해서 4.6%의 취득 관련한 세금을 내야 되고 주택과 달리 주택은 우리가 취득 매매로 우리가 주택은 나중에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초급 이론을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초급 이론을 들어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주택 같으면 매매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그래서 자, 매매 같은 교환 같은 뭐 유상거래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아요. 연구인하세요. 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상가는 안 되는데 주택은
자,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 영부인화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유상거래니까 주택을 유상거래니까 우리가 요 주택이 유상거래니까 매매라든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또 그 다음에 또 공매나 경매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유상거래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감면받습니다.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1% 취득세 세율,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세율, 9억 원 초과면 3%의 세율을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득세는 이렇게 우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상가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자,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계약과 동시에 일반과세자 등록을 해서 이를 환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우리가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일반과세자가 됐을 때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결과 월세와 임대보증금 이자액 상당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상가를 양도할 때는 부가세와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가 양도할 때는 부가세는 우리가 포괄 양수도 계약이요. 우리가 이제 고급과정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 중급 보급 들어가면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데요.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급하신 분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포괄 양수도에 관해서 내용들이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또 나중에 실무세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격에서는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비가 자감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에 그래서 우리가 상가 양도할 때는 우리가 포괄 양수도 계약을 흔히 실무적으로 우리가 맺게 되죠. 그럴 때 그것도 물론 포괄 양수도 계약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 둘이 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것이 특히 대토하는 농지에 대토할 때 그 요건 갖췄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8년 제천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한 것도 내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잔머리 좀 써야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세법에 또 배우게 되는데 그걸 잔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팔면 안 돼요. 우리가 특히 8년 제천 자격농지 같은 거 우리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8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재촌하면서 자격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을 때 나는 상속인이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개시로부터 이거 상속받은 때부터 3년 내에 내가 팔면 돌아가신 분의 8년 자격 요건을 내가 승계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를. 그런데 3년이 어레부리 하다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농지를 상속받아서 내가 난 농사 안 짓고 있는 사람인데 3년이 어영부영 하다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한 4, 5년 돼가지고 팔라고 해요. 상속받은 때로부터. 그런 때는 그 자격 요건을 승계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농사 안 짓고 있는 사람이면 3년 내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작용하는 농민이다. 1년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면 그럴 때는 이제 피상속인의 또 작용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작용기간이 짧으면 대토 감면이 좋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9번 매매법인이 토지를 매매하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우리가 개인이 부동산을 단기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주택 같으면 1년 내 양도했을 때 주택 같으면 40%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것은 우리가 토지나 일반적인 상가 건물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50% 1년 내 단기 양도하면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상가 같은 것은 토지나 상가 같은 것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여기 1년 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제 40% 중과세가 됩니다. 주택 같으면 1년 미만 보유하면 2014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1년 미만이면
자, 주택 같은 것은 입주권은 40% 양도세 세율이고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은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단기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 법인이 매매를 하면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법인의 매매의 경우에는 자, 10에서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절세 효과가 크다는 거죠. 단기 양도할 때는 법인으로 해서 내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부동산 관련 부가세 실무 사례 있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좀 그냥 실무 사례니까 이건 절세 관련한 것이 아니라 실무 사례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거기에 6번에 보니까 증여공제액 및 상속 증여세율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상속세나 증여세나 그 세율은 같습니다. 과표 크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같아요. 자, 근데 세율 한번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요. 세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그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가 내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증여받았을 때 그 기간을 넘김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증여세, 증여 공제액이 바뀌었어요. 법령 내용이. 요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자세한 상속세 증여세 내용은 우리가 실무세법에서 우리가 중급 고급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더라도 여기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지금부터 내가 그럼 요번에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 내 기간 따져서 얼마까지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증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뭐 3억 원의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요번에 3억 원밖에 내가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여받은 때부터 10년 내에 우리가 6억 원까지 배우자 간에는 증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까지는 그냥 증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계 전비서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이게 이제 2014년도 바뀌었습니다. 개정세법인데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종전까지 3천만 원이었다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고란을 보시면 기억번에 근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다 증여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자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고요. 물론 요걸 또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공개적인 그 강의에서 그냥 잔머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 받을 수 있고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증여받은 자녀라고 칠게요. 그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 며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니은번 이건 그 뭐냐면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증여받은 사람의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니까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로는 당연히 지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아버지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증여 받을 수 있고요.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근데 직계 비속으로부터는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직계 비속으로부터는 부모가 자녀로부터는 얼마까지요? 3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전까지는 무조건 3천만 원이었다가 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모로부터는 5천만 원 증여받는 것으로 자 2천만 원이 더 늘어났죠. 증여 받을 수 있고 증여세 안 내면서 증여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로부터는 똑같습니다. 3천만 원 증여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당연히 뭐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손자로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직계 비속, 내 아들 또 손자, 내 아들이나 손자로부터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고요? 3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손자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는 얼마까지 증여공제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이요. 이 내용을 주의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014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이니까 형제자매라든가 뭐 삼촌으로부터 조카로부터 나머지 기타 친족은 500만 원을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권한을 보니까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까지 증여공제 받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6억이고 그 다음에 직계 전속 부모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받고, 자, 근데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얼마까지만 2천만 원만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라든가 자신의 자녀라든가 손자로부터는 이렇게 3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형제지간이라든가 삼촌 조카로부터는 그래서 500만 원까지 증여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속증여세 절세는 나중에 우리가 실무세법에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 랜드프로 우리 강성 교수와 함께, 제 이름이 강성 교수예요 여러분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금 절세를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우리가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여러 개명들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잘 좀 우리가 눈에 익혀두셔도 살아가시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깊은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토지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 세금, 상가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 세금, 또 그 다음에 또 상속증여 관련한 재산에 대한 우리 상속증여세에 대한 우리가 절세 전략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들은 우리가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중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에서 보시고, 초급 과정에서는 부동산 우리가 살 때, 보유할 때 양도시 우리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실무세법 강의가 우리가 랜드프로에서 제가 계속 촬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급, 중급, 우리가 고급 과정으로 계속 나눠져서 제가 좀 더 계속 단위를 처음에 쉽게 해서 계속 단위를 우리가 과정을 좀 심화시켜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절세 전략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특히 또 나는 토지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난 토지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을 세금 관련한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나는 수익형 상가에 대해서 난 좀 더 상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상가에 대한 부동산 세금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자,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관련한 좀 더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상속증여세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 우리 랜드프로에서 진행하는 실무세법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디테일하게, 길게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꼭 필요한 실무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콕콕 여러분들 찝어서 여러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랜드프로에서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부동산 절세 전략,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 각자 있는 곳에서 유능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살아가시면서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세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과 여러분 가정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